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한 가정의 따뜻한 사랑이 한순간에 거짓과 음모로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죽음을 노리는 한 명의 모녀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과연 어떤 충격과 반전을 담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준석. 그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딸 서희를 키워내며 버텨냈던 남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요. 세월이 흘렀고 준석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재혼입니다. 새로운 아내 미애와의 만남. 마침내 준석은 행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희도 새엄마가 생겼고요. 따뜻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버릴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준석이 병을 얻게 됩니다.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정 위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엔 밝고 명랑했던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변해갑니다. 새엄마에게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지고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마치 서희와 미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요. 준석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의 변화는 명백했고 그 이유를 모르는 준석은 불안해합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조사해 주세요. 학교에서 혹시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알아봐 주세요. 준석의 간절한 부탁은 탐정의 의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준석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희의 친모 자영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준석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자영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모녀가 함께 펼치는 음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준석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영은 서희에게 거짓 정보를 심기 시작합니다. 너의 새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너의 아버지가 죽은 후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너의 재산까지 가져갈 거고.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요. 순진한 13세의 서희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거짓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지도. 서희는 그저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친모를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희의 태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반항심이 아니라 계획된 배신으로 변질됩니다. 자영의 조종 아래 서희는 새엄마 미애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요. 마치 미애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듯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서희는 새엄마에게 맞는 것 같은 가짜 음성 녹음까지 만들어냅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일을 친모 자영에게 전달합니다. 엄마, 새엄마가 나를 때렸어.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인데 이 거짓이 가정 전체를 파괴할 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정 안에는 세 가지 거짓이 존재합니다. 첫째, 친모 자영의 거짓된 속마음. 둘째, 그 거짓을 전해받은 딸 서희의 속임. 셋째, 새엄마 미애를 해칠 목적의 가짜 음성 녹음.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준석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까요? 이 거짓의 벽이 언제 무너질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이 의심과 거짓이 가정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새엄마 미애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준석의 가정에 드리워진 거짓의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친모 자영의 음모, 그리고 그에 휘말린 13세 딸 서희. 하지만 준석은 아직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이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준석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상 위의 준석. 그는 날마다 쇠약해져만 갑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석이 느끼는 고통은 육체의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서희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서희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희는 어땠을까요? 밝고 명랑했습니다. 아버지 준석을 잘 따랐고 재혼한 새엄마 미애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을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서희야, 학교 다녀왔니? 준석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하지만 서희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한두 마디만 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처럼 아버지 곁에서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새엄마 미애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밥을 준비해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옷을 빨아줘도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마치 미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뭘까요? 서희가 준석과 미애 사이에 불을 질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새엄마가 아버지를 돌보고 싶지 않아. 자기 자신만 생각해. 아버지가 아파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대.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인데 병약한 아버지의 귀에만 쏙 들어갑니다. 준석은 이 말을 들으며 미애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요. 더 심각한 일은 준석과 서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서희야, 아버지한테 뭔가 힘든 일이 있니? 말해줄래?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움은 준석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로서 느끼는 무기력함. 딸이 멀어져가는 것 같은 그 공포감. 죽음 앞에서 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그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이 학교에서 뭔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학교 폭력? 왕따? 우울증? 아버지의 본능이 울렸습니다. 딸이 변한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준석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요. 제 딸이 요즘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은 시간 동안 딸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됩니다. 서희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일상 모두가 탐정의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탐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것은 준석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좋습니다. 학교 폭력의 흔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밝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에서만 서희가 이렇게 변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집에서 뭔가 있는 건가요? 탐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준석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학교 폭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정말로 가정 내에 뭔가 깊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준석은 밤을 새웁니다. 딸을 관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딸이 말한 대로 미애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려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미애는 준석이 병으로 고생할 때마다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이미 준석의 가정 안에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한편 서희는 계속합니다. 친모 자영의 조종 아래 거짓으로 거짓을 더 씌웁니다.
새엄마가 또 날 무시했어. 내 물건을 마구 치웠어. 실제로는 서희가 방을 정리하라고 해도 정리하지 않아서 미애가 정리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영은 전화로 서희를 다독입니다. 잘했어. 계속해. 너희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새엄마가 필요 없겠지만 아버지가 없어지면 너는 혼자 남을 거야. 그때 새엄마가 너한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생각해봐. 지금부터라도 새엄마한테 잘해야 아버지가 죽은 후에 너를 잘 봐줄 거야. 이것도 거짓입니다. 자영의 진짜 목표는 미애를 제거하고 준석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가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준석은 학교 폭력도 아닌 정체불명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딸 서희는 친모의 조종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미애는 자신도 모르게 가정의 스케이프고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은 이제 음성 녹음 파일로까지 진화합니다. 서희는 존재하지 않는 폭력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짜 음성 파일은 마치 증거인 마냥 친모 자영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 거짓의 증거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새엄마 미애가 어떤 반격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준석이 탐정을 고용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서희의 변화는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희가 어떻게 거짓의 도구가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 거짓이 구체적인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희는 계속합니다. 친모 자영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요. 전화기의 반대편에서 자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야, 엄마 말을 잘 들었지? 너는 이제 새엄마를 괴롭혀야 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새엄마가 너를 잘해줄 거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새엄마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러면 너는 혼자가 될 거고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새엄마한테 증거를 남겨야 돼. 증거? 무슨 증거요? 새엄마가 너를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새엄마를 떠날 거고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어. 엄마를 믿고 따라와. 13세의 서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계획인지, 어떻게 모두를 파괴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 이후로 서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미묘한 태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새엄마, 이건 뭐예요? 이렇게 못 만들어요? 밥을 준비한 미애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실제로는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서희는 일부러 투덜거렸습니다. 새엄마, 제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미애가 서희의 방을 청소해 줄 때마다 서희는 분노했습니다. 감사하는 대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했습니다. 준석이 자는 밤중 서희는 미애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미애가 깨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팔과 다리를 직접 때립니다. 3개요. 멍이 들 정도로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마치 피해자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장면은 정말이지 섬뜩했습니다. 13세의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됐어요. 전화로 자영에게 보고합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보냅니다. 자신의 팔에 난 멍을 말입니다. 좋아.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서희는 조용한 밤 방에서 혼자 연기를 합니다. 마치 배우처럼요. 아니, 배우보다 더 자연스럽게요. 먼저 미애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이 자식아. 감히 나한테 대꾸해? 너는 나한테 방해일 뿐이야.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냅니다. 진짜로 맞는 것처럼요. 미애가 때리는 소리를 흉내냅니다.
손이 살을 치는 소리, 여자아이의 비명. 아, 아버지. 새엄마가 나를 때려요. 모두가 짜여진 시나리오였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마치 영화 배우가 씬을 여러 번 테이크하는 것처럼요. 가장 사실적인 버전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음성 파일을 친모 자영에게 전송합니다. 자영은 그 음성 파일을 받으면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 파일을 사용할 때가 오면 준석이를 고소할 수 있어. 아동학대로. 그러면 그 새 것은 감옥에 가고 준석이도 죄책감에 미쳐버릴 거고, 준석이가 죽으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 자영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재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녀의 관계였습니다. 서희가 친모의 말을 거역할 리가 없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이 증거라는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멍든 팔, 사진, 음성 녹음 파일. 이 세 가지는 모두 실제 폭력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제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성 분석 전문가가 그 파일을 분석하면 배경음의 일관성, 음성의 억양, 타이밍 등을 보면 이것이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음성 파일은 준석의 가정 내에 핵폭탄처럼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희도 인간입니다. 13세의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거짓을 만들고 새엄마를 괴롭히고 자신의 팔을 때리면서 서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계속 울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나? 내 손으로 새엄마를 해칠 수가 있나? 엄마 말이 정말 맞나? 그 의문은 치워집니다. 친모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서희야, 너를 위한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아버지가 죽으면 새엄마는 너를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손을 써야 하는 거야. 이것은 아동학대입니다. 물리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 말입니다. 친모가 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새엄마 미애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매일 서희에게 당하는 괴롭힘과 무시, 알 수 없는 적대감. 하지만 미애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준석의 아내였고 준석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준석이 건강이 회복되면 서희도 다시 제정신을 찾을 거야. 나는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해. 미애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짜 음성 녹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 시점에서 준석의 가정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준석 음성 녹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 서희 친모의 조종 아래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고 새엄마를 괴롭힘. 미애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성실히 남편을 간호. 자영 음성 녹음이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들고 최종 계획을 세우고 있음. 거짓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말에서 시작된 거짓이 이제는 물질적 증거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짓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준석은 언제쯤 진실을 깨달을까요? 그리고 새엄마 미애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새엄마 미애가 취하는 행동이 정말이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미애가 어떻게 준석을 시험하고 역으로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엄마의 대담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희의 거짓이 음성 녹음 파일로까지 진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친모 자영의 정교한 계획 그리고 그에 휘말린 13세 딸의 비극적인 모습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새엄마 미애입니다. 미애가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용감한 결단을 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석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미애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시선에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미애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요. 무언가 틀렸다는 것을. 준석아, 뭔가 괜찮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어? 미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침묵 속에는 의심이, 고통이, 갈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애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 서희도 이상하고 준석도 달라졌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미애는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요. 미애는 매우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미애의 대담한 계획입니다. 미애는 준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준석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요즘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야, 미애.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야? 뭐가 문제야? 준석이 침묵합니다. 하지만 미애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냅니다. 혹시 서희가 뭔가 말한 건가?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애에게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희가 날 괴롭혔다고 했다는 거지? 내가 서희를 때렸다고 말한 거야? 미애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애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결정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미애는 준석의 침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아니, 보이는 카메라입니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요. 준석아, 봐. 나는 우리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왜냐하면 거짓을 증명해야 하거든. 준석이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서희를 때린 적이 있어? 서희를 괴롭혔어? 이 카메라를 보면 알 수 있어. 모든 게. 미애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미애가 서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미애와 서희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서희는 미애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미애는 서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준석이 영상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애, 미안해. 나는 널 의심했어. 내 아내를 의심했어. 미애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의심받은 자신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준석은 병자였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미애는 분노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준석아,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서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서희한테 이 모든 거짓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야. 준석이 미애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서희의 친엄마가? 자영이가? 미애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석과 미애는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서희가 최근에 뭘 했어? 요즘 자영이한테 자주 전화를 받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전화 후에는 달라져. 더 공격적으로 변해. 내한테.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왜? 왜 자영이가 이런 거야?
미애가 말합니다. 너의 재산. 준석아, 자영이는 너를 떠날 때 준석이를 데려가지 않았지. 근데 지금 너는 곧 죽을 거야. 그럼 준석이의 재산이 뭐가 될까? 그걸 자영이가 노리는 거야.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 서희를 노리는 친모. 아내 미애를 제거하려는 음모. 모든 것이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이미 한 발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준석아, 나는 서희의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 자영이와 서희의 통화가 하나의 패턴을 보여줘. 서희가 나한테 괜찮으면 자영이와의 통화가 없어. 하지만 서희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변할 때는 언제나 그 직전에 자영이와 통화를 해. 서희는 마치 뭔가를 지시받은 것처럼. 미애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서희의 방을 청소하다가 휴대폰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 미애가 준석에게 한 파일을 보여줍니다.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석이 그것을 재생했을 때 그의 표정이 시간마다 변했습니다. 먼저 충격. 그 다음 분노. 그 다음 슬픔. 그 파일은 서희가 만든 가짜 폭력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연기였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준석아, 봐. 이건 조작된 거야. 배경음, 울음소리, 모든 게 인위적이야. 서희가 만든 거야. 준석이 그 파일을 듣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에 대한 분노, 전 아내 자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의심했던 죄책감까지. 준석이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미애,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됐어. 지금 중요한 건 서희야. 서희가 이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해. 내가 뭘 해야 해? 미애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희를 깨워야 해. 그 거짓의 악순환에서. 준석과 미애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서희를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서희는 피해자야. 자영이의 조종의 피해자야. 우리가 서희를 구해야 해. 미애가 말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연민으로요. 그럼 거짓 증거들은? 일단 우리가 지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해. 미애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가정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준석과 미애가 함께 서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서희의 부모로서. 자영의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희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친모의 조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은 아직 자신의 계획이 무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엄마 미애가 준석의 의심을 뚫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통화 기록, 음성 분석.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자영의 정교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배신한 것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통째로 가정을 파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요. 준석과 미애가 서희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서희가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구하려 하는 준석과 미애. 그리고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서희. 그 감정의 교차로가 펼쳐집니다. 미애가 모든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통화 기록, 음성 녹음. 모든 증거가 자영의 정교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준석과 미애가 서희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리고 서희가 이 거짓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준석은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서희를 불러.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미애가 서희를 준석의 방으로 부릅니다. 서희는 어라 하면서 들어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준비된 기분이었습니다. 서희 앉아. 준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희, 너는 엄마한테 자주 전화를 받지?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응. 엄마가 자주 전화해.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뭐라고 말해? 서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희의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준석이 계속합니다. 미애가 날 때렸다고? 미애가 너를 괴롭혔다고? 그래. 거짓이지? 그 순간 서희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엄마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와 엄마가 뭘 했는지. 음성 녹음도 받고 사진도 받고 통화 기록도 봤어. 준석이 서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요. 우리 서희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거짓말을 했어? 그 순간 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3년을 살아온 아이의 가슴에서 솟아나온 절망적인 울음이요.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혼자가 된다고. 새엄마가 나를 버릴 거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새엄마를 떼어내야 한다고. 서희의 말이 흐느껴집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을 믿었어.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서희가 미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새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애가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석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미애가 서희를 안았습니다. 새엄마가 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피해자야. 엄마가 나쁜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미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연민과 사랑만 있었습니다. 서희가 미애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계속됩니다. 준석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이 함께 우는 모습. 그것은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서희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조종했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다르게 할 거야. 알았어? 준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석이 서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서희, 엄마를 사랑하니? 응. 그런데 엄마가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너를 거짓말하도록 시켰을까? 너를 아버지와 갈라놓으려고 했을까? 서희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죽으면 너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친모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 자신을 도구로 삼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기 위해 너를 이용했어. 이것은 13세 아이에게는 정말이지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준석이 서희와 미애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거야. 더 이상 거짓이 없이, 더 이상 조종이 없이, 오직 사랑과 신뢰로만 이루어진 가족으로. 미애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애, 미안해. 난 널 의심했어. 내가 약했어. 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약해졌어.
준석이 미애에게 사과했습니다. 됐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만 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애가 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나는 내 사망 후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딸 서희를 위해. 변호사가 준석의 유언을 정리했습니다. 준석이 정한 것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서희 명의로. 둘째,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서희 명의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셋째, 서희의 후견인을 미애로 지정. 변호사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서희의 후견인을 아내분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친모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죽은 후 우리 서희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미애뿐입니다. 미애가 서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영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서희를 대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의 그 결정을 알았을 때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나는. 넌 뭘 사과해? 넌 피해자야. 우리의 피해자 중 한 명이고 가장 어린 피해자야. 준석이 서희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이제 넌 미애 엄마 밑에서 자랄 거야. 그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 엄마는 내가 없어진 후에도 너를 지켜줄 거야. 서희가 미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희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엄마. 아니 엄마. 고마워요. 한편 자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음성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들고 다니며 언제 그것을 사용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을 고소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과 미애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영의 모든 계획을, 자영이 서희를 조종한 모든 기록을. 그리고 그것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기, 명예훼손. 수많은 혐의가 자영을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영은 체포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딸을 조종하고 딸의 몸을 상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모습은 법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자영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미성년자 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조종하고 학대한 죄로 유죄입니다. 자영은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진실 대면, 가족의 재결합, 법의 심판. 준석은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딸 서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미애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 서희는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의 악순환에서 벗어났습니다. 미애는 진정한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서희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석의 임종 앞의 시간들, 미애와 서희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준석의 마지막 선택, 사랑으로 남긴 유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딸을 위해 내린 결정. 그리고 새엄마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 그것을 함께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재결합을 목격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서희는 거짓의 악순환에서 벗어났으며 자영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준석이 남긴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준석의 몸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준석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미 예정되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떠난 후 서희가 누가 곁에 있을지를, 미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준석은 서희를 자신의 침대 옆에 앉혔습니다. 우리 서희 아빠를 봐. 서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가워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떠나간 후에 넌 혼자가 될까봐 무섭지?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아빠가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넌 혼자가 아니야. 미애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미애는 내 친엄마가 아니잖아. 준석이 서희의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미애는 그런 엄마야. 준석은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한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요.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했습니다. 펜을 들고. 저는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딸 서희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서희를 보살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준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 후견인은 내 아내 미애입니다. 변호사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친모가 아니라 새엄마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미애를 믿습니다. 미애는 서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준석이 계속했습니다. 첫째, 내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서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이것은 서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둘째, 내가 소유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서희 명의로 등기합니다. 이것은 서희의 자산이며 미애가 서희를 양육하는 동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셋째, 서희의 교육비. 대학 진학까지 모든 교육비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필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미애에게 가는 것입니다. 준석이 미애를 바라봤습니다. 미애, 나는 너에게 내 것 중 일부를 남기고 싶어. 넌 내 아내로서 서희를 양육하느라 힘들 텐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미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아, 됐어.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와 서희가 필요한 거야. 하지만 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 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줬고 서희를 위해 미애의 모든 것을 바쳤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집을 남기고 싶어. 이 집에서 서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미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석은 한편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서희를 위해요. 그 편지는 서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서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버지가 너를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 너는 아마도 많이 상처받았을 거야. 엄마의 배신, 아버지의 죽음.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애야. 미애는 생모는 아니지만 너의 진정한 엄마야. 미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미애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야. 미애가 없었다면 너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엄마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엄마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야. 미애는 그런 엄마야.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것들. 보험금과 아파트. 그것들은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야. 너의 대학 등록금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버지는 너의 미래가 좋기를 원해. 마지막으로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미애가 있고 아버지도 너를 보고 있을 거야. 사랑해, 우리의 서희. 아버지가. 준석은 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희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애에게 맡겼습니다. 미애, 이 편지는 서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 준석의 생명은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남은 시간이 하루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밤 미애와 서희는 준석의 침대 양 옆에 앉았습니다. 준석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애, 서희, 너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줄 거지? 응, 아빠. 우리 함께 살 거야.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미애, 넌 서희를 정말로 사랑하니? 당연하지. 서희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내 딸이야. 준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준석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미애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의 준석이. 이제 쉬어도 돼.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미애가 준석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희는 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던 손이 이제는 차가워졌습니다. 준석이 남긴 것들은 단순한 돈과 집이 아니었습니다. 5억 원의 보험금, 서희의 미래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 강남 아파트 서희와 미애가 함께할 집, 교육비, 서희의 꿈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편지,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애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것. 이 마지막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난 미애를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서희,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애, 넌 서희의 엄마야 라는 인정이었습니다. 준석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 피를 나눈 부모가 항상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준석의 선택은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준석이 남긴 것. 딸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새엄마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신뢰의 선언. 딸에게 쓴 마음 깊은 편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가장 큰 유산. 이 모든 것은 준석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말입니다. 준석의 죽음 이후 미애와 서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녀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친모 자영이 감옥에서 받는 심판, 그리고 서희가 마침내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 신뢰와 사랑, 그리고 딸을 위한 구체적인 유산.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석의 죽음 이후 미애와 서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모녀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준석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누군가의 부재였습니다. 서희의 친모 자영. 그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미애와 서희는 장례식의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엄마와 딸로서. 아니, 엄마와 딸로서요. 서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울음이었습니다. 미애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그 안에서 미애의 모성애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 서희 아빠가 있을 거야. 우리 곁에. 미애가 속삭였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한편 자영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미성년자 교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그녀.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딸을 이용하여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거짓 증거를 제출하여 사기 혐의까지 있습니다.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자영은 법정에서 반박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녀도 인격을 가진 개인이며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개인적 욕심을 위해 그 개인을 조종하고 학대했습니다. 자영은 감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자영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신의 딸을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요. 준석의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애와 서희는 준석이 남긴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던 집에서요. 새 집에서 미애와 서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미애가 부엌에서 아침 밥을 준비합니다. 서희야, 밥 먹어. 학교 가야 하지. 응, 엄마. 이제 서희는 미애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애가 진정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점심. 학교에서 돌아온 서희가 미애의 목을 감싸며 인사합니다. 엄마, 나 왔어. 오늘따라 외로웠어. 뭐가 있었어? 얘기해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했는데 난 뭐가 되고 싶을지 모르겠어. 미애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서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뭐가 관심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함께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미애가 서희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미애와 서희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엄마와 딸이지만 동시에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저녁. 거실에서 미애와 서희가 함께 앉아 TV를 봅니다. 엄마, 이 배우 잘생겼지? 맞네. 그런데 너는 또 누가 좋아? 비밀이야. 미애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대화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녁밥을 함께 준비합니다. 서희야,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보고 있어. 응,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한번 해봐.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순간들. 밥을 준비하고 먹는 평범한 시간들이 이제 서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잃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눈빛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애와의 일상 속에서 서희는 천천히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뭔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어? 미애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넌 내 잘못이 없어. 넌 조종당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엄마는 자기 자식이 하는 모든 실수를 포용하는 거야.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엄마의 사랑이야. 서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서희가 16세가 되었을 때 미애는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석이 서희의 성인이 되었을 때 열어보라고 남겼던 편지를 이제 미리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너에게 쓴 편지야.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서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서희는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애는 너의 진정한 엄마야라는 부분에 도달했을 때 서희는 미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컸습니다. 미애가 서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준석이 남겨준 교육비로 서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상담학과. 서희가 선택한 전공입니다. 엄마, 내가 가정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어. 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엄마와 아빠한테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미애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희 정말 훌륭한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이것이 서희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욕망으로요. 어느 날 법원에서 미애에게 한 장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양자 허가서입니다. 준석이 죽기 전에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서희를 법적으로 양자로 삼기 위해. 서희야, 이제 넌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미애가 서희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희에서 미애의 성을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엄마, 나 정말 엄마의 딸이 되어버렸네. 응, 이제부터 넌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것에서 내 딸이야. 자영은 감옥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출소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때 자영은 딸을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희와 미애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엄마, 내가 친엄마를 봐야 할까? 그건 너의 선택이야.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 너는 피해자고 너는 이미 치유되고 있어.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밤을 깨어서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친모를 만나기로. 면회실에서 서희는 5년 후에 친모 자영을 만났습니다. 자영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감옥의 세월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서희야. 자영이 울면서 서희를 부르려 했습니다. 엄마는 날 부르지 말아 줄래? 난 이제 다른 분한테서 엄마라는 호칭을 받고 있거든. 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선명한 경계였습니다. 난 왔어. 너를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는 너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서 분노를 내려놓으려고 왔어. 자영이 울었습니다. 딸의 이 말들이 얼마나 상처인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미안해, 서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난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넌 이제 내 과거일 뿐이야. 내 미래는 미애 엄마 그리고 나의 새로운 가족이 있는 곳에 있어. 이것이 서희의 최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였습니다. 면회 후 서희는 미애를 만났습니다. 어떠니? 많이 힘들었어? 응, 하지만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운이 좋다는 것을. 미애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엄마가 있거든. 넌 나한테 진정한 엄마야. 아빠도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미애가 서희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서희와 미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준석이 남긴 유산 금전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랑과 신뢰라는 정신적 유산은 서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서희는 가정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미애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지만 사랑으로요. 그리고 준석은? 그는 이미 죽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